제가 정말 인상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조국이 법원에 출석했을 때 조국의 차를 물티슈로 닦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 그 부분이 진짜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물티슈를 기획했다? 조국이 물티슈를 기획했을 리가 없어요. 차에 물티슈로 닦던 그 팬덤이 여기도 생긴 거예요. 우리 당에도. 근데 조국의 팬덤과는 달라요. 조국의 팬덤은 목격담 강요 정치예요. 자기가 쓰레기 버리는 모습, 맞아요. 식판 들고 서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누가 찍어줘서 올리잖아요. 이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 모셨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선거 끝난 지 좀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오니까 되게 승진한 기분 들어요. 제가 그때 중립기어 출연했을 때는 배달 가방 메고 왔는데 맞아요. 네, 이제 넥타이 메고 왔으니까 선거 끝나고 지역에 낙선 인사 쭉 돌고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과 같이 천목회 활동하고 이 정치 변화를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지금 재판 가는 길에 지금 왔는데 예, 뭐 한창 뭐 변호사로 재판도 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또 지역구 활동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역구에 무슨 국제 스케이트장 만든다는데 거기 고문으로 또 임명돼가지고는 거기 또 갔다 왔는데 저한테 맨날 기자분들이 연락 오고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 이야기는 얘기하시면 별로 보도도 안 해주시고 국제 스케이트장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요즘 인천 분들 잘 나가잖아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님 또 전대 얘기 나오시고 그리고 또 정승현 위원장님 용산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정말 인천이 지금 핫한데 근데 인천고등법원은 통과 안 됨. 네.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인천은 아니 뭐 이렇게 확 달아오르긴 했는데 동네 지역에는 실속이 없다. 그러니까 박상수 변호사 당선됐으면 바로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에 열심히 몰두했겠죠. 이제.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천목회 모임을 통해서 당내 소신 발언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모임을 만든 목적 먼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냥 이제 낙선자들끼리 모여서 밥 먹다가 그날 이제 처음 만났어요. 우리 그때 그죠? 아 그래요? 저는 엄청 친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아시는데.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제 그 제가 4월 11일이었죠. 선거 끝나자마자 이상규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회복글을 보니 너무 내 얘기 같다. 밥이나 먹자. 처음에 4명 있던 카톡방에 막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10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하고 아직 만난 지 채 5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아주 끈끈하게 하고 있고요. 창립 멤버 두 분 모시고 오늘 중립기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가 처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요? 저 진짜 이렇게 금방 불출마 하실 줄 몰랐어요. 저 진짜 정말 불출마 선언할 때 약간 놀랐어요. 사실은 워낙 조정훈 의원은 제가 사적으로는 그렇게 잘 몰라요. 의외로 너무 이렇게 그냥 빠르게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백서 이제 잘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객관적으로 잘 쓰시면 되지 않을까. 사실 백서가 이렇게 우리 당에서 크게 관심 받은 적이 없어요. 4년 전에도 총선 지고 백서 만들었는데 그때 백서 위원장 기억하세요? 아니요. 정양석 의원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몰랐어요. 장동혁 사무총장도 그때 백서 위원으로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백서는 원래 물밑에서 굉장히 조용히 작업해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조정훈 의원이 맡게 되면서 좀 오해가 될 만한 발언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나오면 나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출마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사람이 선수로 뜨겠다는 거냐 이런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훈 의원이 이제 본인의 불출마로 가름했기 때문에 백서 진행이 그냥 원활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를 전에 내냐 후에 내냐 이건데 이것도 저는 지난번 백서도 제가 기억했을 때 한 7월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전대가 언제 될진 모르지만은 뒤에 내는 게 오히려 그 소란의 여지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립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조 위원장은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럼 패배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서 찾는 건가요?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해서 꼭 총선 백서 우리 당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들 이렇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바람이 뭐냐면 우리 당이 너무 그렇게 이렇게 조용했던 것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렇거든요. 민주당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우원식 의원이 의장이 되니까 지금 뭐 2만 명이 탈당했다 그래요. 우리 당에서 펼쳐졌던 일종의 이틀막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당화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개딸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러한 그 이틀막 정치가 민주당에서 펼쳐질 것 같아요. 우리 당은 어차피 지금 선거도 패배한 상황이고 명분도 있어요. 그래서 백가쟁명식의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천목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책임론을 찾기보다는 이 패배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방법을 네. 찾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승만 위원장님께서 네. 이제 방송에서 전대에 나오려는 수순을 다 밟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그 논리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패장이 어디 기어 나와? 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잖아 이거였어요. 근데 패장이 어디 기어 나와라고 하는 거는 이 얘기는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해야 돼요. 자기 때문에 대선 지고 자기 때문에 지선 졌는데 2연패했잖아요. 자기는 재보궐로 송영길 나간 자리에 배지 달고 그리고 나서 당대표 출마하고 총선에서 이기면서 당 장악하고 그동안은 계속 방탄만 하고 다시 연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장의 백의종군의 초식이 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 대선 주자 되기 전에 배지 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한동훈 위원장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깨졌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그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본인의 이 수순을 밟았는데 맨 처음에는 정말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더 컸어요. 네. 4월 말만 해도. 이제 본인이 목격담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예. 이게 호응과 인지도가 이 정도가 있구나. 그러면은 정치의 기본적인 초식이 있어요. 그런 걸로 목격담 정치로 자신의 어떤 호응을 확인했으면 네. 그 다음은 메시지 정치예요. 예, 예. SNS 통해서 자기 메시지 내고 하는 거는 직구 문제 통해서 네.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어느 정치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회동 정치예요. 누구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 나오고 안 나오고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전개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이제 나올 수순 다 밟은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죠.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목격담 정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프레이밍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지금 보면 집 주변만 계속 돌아다니고 뒷모습 사진 계속 나오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그냥 찍히잖아요. 저는 이게 일종의 아주 자발적 팬덤이 생겼다고 보는데 이런 자발적 팬덤이 저는 진짜 우리 진영에서는 잘 없었어요. 제가 정말 인상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조국이 법원에 출석했을 때 조국의 차를 물티슈로 닦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 그 부분이 진짜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걸 가지고 물티슈를 기획했다? 조국이 물티슈를 기획했을 리가 없어요. 그냥 와서 물티슈로 차를 닦은 거지. 네. 근데 우리 당에는 그러한 지지가 사실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 출연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네. 아니 아무 인기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근데 그냥 이분은 집 앞을 돌아다니는데 뒷모습이 찍히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거는 기획이라기보다는 차에 팬덤. 물티슈로 닦던 그 팬덤이 여기도 생긴 거예요, 우리 네. 당에도. 근데 지금 정치 팬덤 현상 얘기하셨는데 우리 당에 처음 나타났다는데 처음은 아니에요. 언제 있었냐면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사퇴하고 아. 그리고 토리 데리고 아. 산책 다니고 맞아요. 했을 때 기억나요. 기억난다. 심지어 그때 저 경량 패딩이 어디 거냐 네. 사이즈가 몇이냐 네. 이것까지 막 다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천안함 용사티 입고 맞아요. 다니고 이런 부분들에 하면서 그 팬덤이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조국의 팬덤과는 달라요. 조국의 팬덤은 목격담 강요 정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레기 버리는 모습, 맞아요. 식판 들고 서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누가 찍어줘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목격담은 정말 자발적으로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조국에 이 정도 파급력이 있을 줄 몰랐다 했는데 네. 저는 계속 있다고 예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이준석 신당 만들 때 네. 그때 이낙연은 지역도 있고 정치적 경륜도 있고 원내 의원들도 있고 다 갖췄는데 왜 이준석을 원하는가? 네. 하나 다 팬덤이 없다. 그 팬덤을 가지기 위해서 한 거다 했는데 결국은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쵸. 그때 모두 조국 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출마할 거다. 왜? 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국이고 조국이 출마하면은 빅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저랑 같이 팬을 하던 사람 에이 조국 안 나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 다 캡처해놓고 있어. 선견지명 있으시네. 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서 저는 그 현상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팬덤의 그 팬심을 네. 정치적 조직화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준석은 그것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맨날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그 팬들을 당원으로 바꿔냈잖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그 팬덤을 가지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표심으로 바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그것도 같이 해야 돼요. 네. 그 안에서부터 당원 가입 운동이 막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의미 있는 네. 정치적 조직 세력화로 보여지는 건데요. 난 그거까지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성견지명 있으시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몸은 대구에 계신데 서울에 계신 분들보다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계세요. 계속 한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만나서 4시간 만찬하고 나서부터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의 그것을 살펴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능적 안티 같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원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의 의도를 생각하면 안 되고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 체급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했고 네. 그와 함께 자신의 인지도도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은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아니고 그냥 친홍인 사람이에요. 자기 정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게 홍준표 시장에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다음번에 대선 또 나올 것 같잖아요. 대선 나올 때 가장 강력한 그 경쟁자가 한동훈 위원장이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8월 달에 전대해서 24년 8월에 전당대회를 한다 치면은 당대표의 임기는 26년 8월까지 2년입니다. 그 26년 8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지선이 있어요. 네. 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권에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25년 9월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26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공천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선거 지휘도 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내가 정말로 그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당권을 그만둬서 만약에 선거 졌다. 그러면은 네가 책임지지 않고 대권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비판하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대권을 포기하고 내가 지방선거 이기는 게 내가 올인할 거야 하면은 당원 당규상 대권에 나가지 못해서 발목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선거 지휘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한동훈 위원장을 욕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든 한동훈 위원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놓기 전략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의 홍준표 시장은 그 정도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지점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충분히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팬덤이 생기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들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좀 있는데 계산적이지 않아요. 계산적이라고 누구나 예측할 그 상황에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과감히 앞으로 지르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팬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재명과 조국도 보면은 뭐 그 안에 고도화의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몇 번의 순간들은 계산적이지 않게 지르고 나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 있어서 만약에 진짜 이승환 위원장님 생각대로 홍준표 시장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면 네. 홍준표 시장에게는 팬덤은 안 생기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세요? 성견지명의 이승환 전 행정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5에서 10 사이? 5에서 10 사이. 근데 지금 저는 이게 민주당이 여기에 지금 신나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박주민 의원의 여기에서 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가증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이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내가 여당 의원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 정말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두 개가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박주민 의원은 이것을 꽃놀이패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주민 의원이 지금 개딸들에게 수박으로 찍혀서 우원식 너 뽑았지 하고 대자보 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 만나서 해야 될 거는 일단 두 가지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말로 쓸데없는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수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는 그 원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데 못 믿어서 특검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만든 거에 대한 원죄, 이 무용한 거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이 사단 냈습니다 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주민 의원은 정말로 머리 받고 사과해야 되는 게 이 특검에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조사했냐 수사했냐, 조사한 거를 이첩했냐, 이첩한 걸 왜 다시 회수했냐, 이 권한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박주민 의원이 만든 문제예요. 2년 전에 박주민 의원이 그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 때문에 그 군사법원 개정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인지하는 즉시 경찰로 지체 없이 이체하라고 그 법을 만든 게 박주민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혼돈을 만든 거에 대한 원죄는 박주민 의원한테 있습니다. 두 가지 사과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당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증스러운 거죠. 그리고 원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이번 주부터 장애 집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작년 이맘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 그 오염수 사태가 생각났어요. 그때 나라 양분 날 것처럼 진짜 우리 다 죽을 것처럼 난리쳤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다 가서 회 먹고 바다 놀러 가고 일본 계속 여행 가잖아요. 그때 그 목적 자체도 이게 정말 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 게 아니고 이재명 방탄을 위했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을 밀어붙여서 장애 집회까지 하는 이유는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님들 지금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셨고 법과 그리고 정치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 얘기 나오는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5명,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5명, 그 5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네. 지금 공수처가 속도도 올리고 있고 전 진짜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변협에 있을 때부터 정말 격렬히 반대했던 사람이라 공수처 검수완박 반대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 정치에 제가 투신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정말 공수처 생긴 이래로 이렇게 수사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공수처 그렇게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잖아요. 예산도 1년에 200억씩 쓰고 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산이 200억인데 120억밖에 못 쓰고 있어요. 공수처가 자기 예산도 다 못 쓸 정도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못하게 된 데는 그 얼마 전까지 공수처장, 차장 다 민주당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거든요.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인력, 조직, 예산 다 민주당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특검을 만들겠다? 특검은요. 아주 정말 이 특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특별검사하면 뭔가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특별검사는 누가 임명되냐면 검사였던 변호사가 임명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검사 수사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현역 검사의 수사는 못 믿겠는데 검사였던 변호사의 수사는 믿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영수 특검 때 어땠습니까? 그 밑에 실무자는 전부 현역 검사들이 와서 맞아요. 했어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잖아요. 현역 검사들이 와서 다 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재명과 조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그렇게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검수완박 시즌2 몇 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특별검사는 해가지고 검사에서 수사 인력 파견받아서 검사 수사를 받아야 된다니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게다가 사건이 이첩되면 특검이 생기고 검사들 불러다가 이렇게 조직 만들고 그럼 또 한참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 지금 수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 지연 이루어지면 최상면 유가족이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수사 실익도 없고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에 앞뒤도 하나도 안 맞는 얘기인데 특별검사는 찬성은 정의, 특별검사 반대는 정의롭지 못한 것. 이렇게 프레임 짜가지고 이렇게 계속하는 이러한 정치, 이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인데 이런 정치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에 우리 당 국회의원이 동조를 하면서 자기가 되게 상식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명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라. 정 그렇게 특검하고 싶으면 검수완박 되돌리고 공수처 폭파하자. 근데 무슨 검수완박이 필요합니까? 검찰 수사 받는 거지. 차라리 특별경찰을 하던가 진짜 특경을 하던가. 네. 특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분이 활동하시는 천목회의 목표는 국민의힘이 영남 자밀련을 벗어나서 전국 정당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근데 천목회는 원외 인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당선인 3명이 있어요. 네, 규모는 개혁신당 규모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지금 계속 주목받아서 그런데 개혁신당 전국에서 3.6%인가요? 뭐 그 정도 지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3.6% 지지받고 뭐 이렇게까지 그런 마이크가 몰리는 상황이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그 국민의힘 안에서 소장파로서 개혁신당과는 또 다른 그렇지만 정말 보수의 젊은 보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저희들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수도권 정당으로 성장을 하면 다음번에는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죠? 네. 그러면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천목회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수도권 험지에서 선거 뛴 3040 보수정당에서 뛴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인 거는 솔직히 두렵고 불안해서 모인 거죠. 맞아요. 이런 상황과 이런 정당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이 불안감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을 바꿔야지 우리가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개혁소장파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저는 딱 3가지는 정말로 모두가 다 합의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도와 성공시킨다. 수도권 보수 정당을 재건한다.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다. 네. 이 3가지가 저희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정치 현안들 목소리 내고 있지만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책적인 거, 보수 정치의 가치적인 거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좋은 게 원래 지금은 당선자들의 시간이어야 돼요. 맞아요. 지금은 당선자들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네. 당선자들이 이 엄중한 당의 현실에 목소리 내지 않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내가 시작하면 다시 원내 시간으로 하고 전대가 시작되면 전대 시간으로 가고 우리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는 원내로 가야 되고 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우리가 계속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당이 제대로 정화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 다 양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내공 키우고 다음 선거와 다음 대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의 이유와 목적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외에서 선거 떨어진 진짜 슬프고 힘든 우리 말고 같이 함께 원내와 힘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여러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